뚜렷하여 티끌이나 때가 없으며 광명을 놓아 허공이 가득하니 빛이 찬란하기가 백천억 해가 뜬 듯하여 동서남북과 내 간방과 위와 아래의 시방세계에 다 비치는 거죠. 중생들에게 큰 지혜의 횃불을 베풀어 캄캄한 무명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셔가는, 누워 계시다가 앉으셔가지고는 방광을 한 거예요. 다른 법화경이나 다른 데서는 이제 백호 광명이다, 또 정수리 광명이다, 정광이다, 백호다, 이런 광명이 이렇게 펼쳐지곤 했는데, 여기서는 신광, 몸에서 그냥 어디 백호나 정수리를 얘기하지 않고 몸에서 광명이 나오는 거죠. 신광이죠. 그래서 중생들에게 이 큰 지혜의 횃불을 베풀어, 이 부처님은 방광을 하셔서 지혜의 횃불을 펼쳐 해서 문명을 소멸하고 백천억 나이타 중생들을 퇴전하지 않는 보리심에 머물겠다. 그러니까 지혜를 이렇게 해서 보리심,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갖게 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광의 효과는 결국은 우리가 발보리심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많이 다닌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피를 많이 받는 건데, 부처님의 지혜의 가피를 받아서 가져야 될 거는 보리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24시간 우리에게 늘 방광을 펼치고 계세요. 열반경을 설할 때 이때도 방광이지만 우리에게도 늘 광명을 펼치시는데, 우리는 그 광명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부처님 광명을 받고 있구나. 부처님의 은혜는 뭘 받고 있느냐? 지혜를 받고 있다. 부처님은 무명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무명은 뭐겠냐? 용락을 탐하는 게 무명 아니겠습니까? 뭔가 어두워서 진실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허망한 것에 성적 욕망, 먹을 것에 대한 욕망, 재물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쉬고 싶은 욕망, 이런 욕망들을 탐하려고 하는, 이것이 무명이다. 그걸 그만하고 부처님께서 지혜의 광명을 주시니 우리는 발보리심을 하자. 누워서 조금이라도 더 잘 생각 그만하고, 염주 들고 앉아가지고 잠시라도 5분이라도 더 염불을 더 하다가 자고, 빨리 일어나도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하다가 일어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잠시라도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면서 이렇게 잠시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목욕해야 되잖아. 그럼 거기 들어갈 때도 이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러면서 나무라다라다라 이렇게 염불을 하면서 하고, 그게 이제 발보리심을 한 자의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백천억 나이타 중생들을 보리심에 머물게 했고요. 이때 세존께서는 마음에 염려가 없어 사자왕 같으시니 32상과 80종으로 몸을 장엄하니 몸에 있는 털구멍마다 연꽃이 나오고, 신광이라겠죠. 신광, 두광이 있고 신광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정술에서 나오는 광명, 또 백호에서 나오는 광명,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신광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몸에서 빛이 나오면 몸에 있는 털구멍마다 연꽃이 막 피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 불상 같은 걸 이렇게 보면 뒤에 광배가 있으면 광배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으면 여기 부처님이 계시고, 여기에 광배에 줄이 막 쳐져 있고 막 그러는데 여기에 부처님이 막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이런 광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열반경에서 나오는 지금 이런 신광을 이렇게 광배로 형상화한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털구멍마다 연꽃이 나오고, 연꽃이 미모하여 각각 찻잎을 갖추어 순금빛이요 유리로 줄기를 삼고 금강으로 꽃술을 삼고 매개로 꽃판을 삼았는데, 모양이 크고 둥그러 수레바퀴 같으며 꽃마디 가지각색 광명이 나오니 푸른빛, 누른빛, 붉은빛, 흰빛, 자주빛, 파리 빛이며 7색깔, 5색깔 다양한 색깔들이 나오고, 흰빛은 흰빛대로, 붉은빛은 붉은빛대로 각각에 다
밝고 깨끗하게 하면서 서로 그러면서도 맑고 선명하면서도 서로가 융화가 잘 되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이런 광명이 낮낮 아비지옥, 상지옥, 지옥에까지 흑승지옥, 중합지옥, 규한지옥. 중합이라는 것은 막 그 짓눌려 벽과 벽이 같이 팍 부딪혀가지고 짜부된다는 것이 짜부되는 지옥이 중합지옥이에요. 규한지옥은 소리 지르는 지옥이죠. 대규한지옥, 초열지옥, 대초열지옥, 이 불지옥이죠. 이 8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항상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림을 받아 소태 삼고 불에 굽고 도끼로 찢고 깔로 수수고 가지고 꿀벗기고 등등 고통을 받다가 이 광명을 부처님의 이런 신광 광명이 비춰지니 그러니 이런 고통들이 모두 소멸되고 편안하고 서늘하여 쾌락이 그지없으며 그러니까 중생구제에 중생을 제도하는 게 이 어디 가가지고 이제 뭐 바퍼 봉사하고 뭐 이렇게 그 간병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훌륭한 봉사지만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어서 방광을 하면 이렇게 지옥의 중생들이 일시에 그 번뇌를 다 소멸하고 그리고 편안하고 서늘하여 쾌락이 그지없게 되죠. 이 광명 가운데 열의 비밀한 법안에서 법을 연설하여 중생에게 모두 불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중생을 편안케만 이 중생 제도라는 게 두 가지죠. 고통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 평온케 해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생 제도의 또 한 가지는 부처로 만드는 발보리심이죠. 발보리심에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거. 이 두 개가 항상 우리 같이 내가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을 도와주겠습니다라는 것은 중생들을 평안케 해서 결국은 깨달음을 얻게 자탈시성불도하게 하게 하는 것이 중생 제도의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죠. 이것만 하는 것은 그냥 봉사하는 거죠. 봉사. 내가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힘쓰겠소. 아픈 사람을 위해서 힘쓰겠소. 그렇게 해서 평안케 해주겠소. 요거는 다른 데서도 많이 해요. 근데 그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라는 거고,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를 깨닫게 하겠다. 그를 최상의 상태로, 최고 행복의 상태로 인도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중생에게는 모두 불성이 있다고 말하매. 그러자 중생들이 듣고는 목숨을 바치면서 인간과 천상에 태어납니다. 지옥에 살다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방광을 하니, 그러니 지옥의 고통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천상 인간에 태어나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중생제도요. 천도. 길을 바꿔주는 옮길전자, 길을 옮겨주는 것이 진정한 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좋은 곳에 태어나세요. 왕생 극락하세요. 라면서 금강경을 사경하고 독송하고 다란 일을 하고 하는 거 왜 하겠어요? 그냥 우리 어머니 좋은 공덕을 쌓아드려야지 어디 가서 보시하고 봉사하고 이것보다도 더 훌륭한 것은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힘을 비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묘장구 대단한을 나무라다나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도량이 청정 무하해해져. 내 몸과 마음이 깨끗해서 더없이 맑고 깨끗해서 삼보와 천룡이 이곳에 내릴 수 있어. 관세음보살 하는 순간 관세음보살이 이곳에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이요, 우리 어머니 극락왕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천도. 어머니를 극락세계 왕생시켜야 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는 거. 근데 이제 외도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 그 하나하나 나눠주면 되는데 놓고 가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거 좀 하나하나 나눠주세요. 붕어빵 말하는 거예요. 붕어빵. 네. 아니, 아까 먹은 사람 말고. 고맙습니다. 네네. 알아서 하는 걸 내가 괜히 지나가면서. 따끈따끈하니 진짜 맛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 광명을 비춰서 모두 인간과 천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내지 8가지 얼음지옥. 그 다음에는 이제 얼음지옥이 나옵니다. 얼음지옥이 그러니까 아파파. 너무 추워가지고 아파파 이러고 아타타 이러면서 아라라 또 아사사 오발라지옥 파두마지옥 구물두지옥 분타리지옥 이런 8한지옥들이죠. 8한지옥 8빙지옥 완전 얼음지옥들입니다. 여기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추운 곳에 있으면 맨날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붕어빵을 주면 참 좋아하겠네. 덜덜덜 떨고 있으니 온몸이 터지고 짜개지고 갈라지며 부서지는 그런 고통을 받아요. 서로 해치다가 이 광명을 받고는 이런 고통이 소멸되어 몸이 따뜻하고 좋아되었으며 광명 중에서 역시 열의 비밀한 법장을 연설하여 중생들마다 불성이 이렇게 항상 법문이 그래서 중요해요. 불성이 너희들은 본래 부처니라 라고 항상 따뜻하게 얘기해줘서 감동케 하고 발심케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죠. 중생들이 듣고는 목숨이 마치어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때 영부제의 다른 세간에 있던 지옥들이 비어서 일천제들을 제외하고는 죄를 받는 사람이 없었으며 그러니까 부처 한 분이 나오면 부처님이 방광을 하면 지옥이 다 무너진다는 거잖아.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모든 지옥을 다 무너지게 한다니까. 그러니 부처가 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 그래서 없었으며 악의 중생들은 기갈에 시달리며 이 머리카락으로 몸에 얽매여 100,000년이 지나도록 물이란 이름도 듣지 못해. 악의들은 물이 없어. 그냥 물이나 이름도 듣지. 그런다잖아요. 지옥에는 이제 악의에도 강물이 있는데 강이 흐르는데 악의의 땅에도 악의들이 볼 때는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샘물 구릿물이 흘러가는 용암이지. 용암이 흘러가는 걸로 보인다는 거잖아. 악의들의 눈에는 우리 인간의 눈에는 물로 보이는데 악의들은 불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럼 천상의 사람들은 강물을 이제 암물 있다 감로수로 본다는 거잖아. 우리는 태화강 똥물이네 이렇게 보는데 악의들은 그걸 물로 보질 않고 용암으로. 그래서 물이란 들지도 못해.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이 광명을 만나서는 기갈이 없어져. 부처님 광명을 이제 만나가지고는 기갈이 없어졌고 광명 속에 열의 비밀한 법장을 연설하여 중생마다 모두 불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중생들이 듣고는 문득 목숨이 마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났으며 악의 관리가 비게 되죠. 악의 세계가 없어져. 대승 방등경전을 비방한 이들은 제외되었으며 축생갈래의 중생들은 서로 죽이고 서로 잡아먹고 하다가 이 광명을 만나고는 성내는 마음이 스물되어. 축생들이 성내는 마음이 커요. 약육강식의 사회는 축생이죠. 사람의 세계도 약육강식이 있다 하지만 사람의 세계가 문명이 발달할수록 육체적으로 강한 것보다는 전술과 전략을 잘 쓰는 사람들이 더 우위에 서는 그런 시대에 와 있잖아요. 근데 짐승은 안 그렇잖아. 짐승은 힘이 세고 포악한 호랑이, 사자 이런 것이 이제 최상위 그 포식동물, 세상의 포식자가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축생들이 사는 세계예요. 그걸 보고는 사람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포악한 거예요. 그건 축생하고 다름이 없는 거예요. 세계가 모두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옥은 더 포악하다고 더 우위에 서는 게 아니죠. 지옥은 왜 포악한 거랑 관계가 없냐면 그 포악해서 남을 해칠 만한 여유가 없어. 고통받느라고. 계속 아프기만 하고 힘들기만 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신경 써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나야 돼, 먹어야 돼, 이런 게 없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아기들도 역시 너무 괴로워서 배고픔 이런 것에 너무 시달려서 타인을 어떻게 할 그런 게 되지를 않아요. 근데 축생은 이제 그 약육강식이 돼서 포식자가 있고 또 초식동물은 잡혀먹거나 아니면 그냥 소나 코뿔소는 잡혀먹지는 않아도 어쨌든 우치하게 살아가는 게 축생이죠. 사람은 축생에서 나온 갈래이긴 하지만 사람의 영역으로 따로 만드는 것은 부처님이 나시면서 너희들은 동물처럼 살지 말고 모든 인간을 불성으로 보아라.
서로가 아끼고 존중하여라. 이러면서 사람들이 문명이 점점 동물들하고 다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정치인 중에서는, 여전히 그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본인이 우월하다고 여기고 서민들은 벌레 정도로 보고 있는 그런, 그게 이제 인간의 사고가 아니라 동물들의 사고를 할 수가 있겠죠. 다행히 지난주 토요일 날에 탄핵이 성사돼서, 탄핵이 이 중에는 탄핵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수가 일단은 탄핵되는 것을 좋아했으니까 탄핵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탄핵되면 우리 경제, 이 탄핵 정국이 들어오면서 이제 한국은행하고 금융감독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그 양적 완화를 얼마든지 하겠다. 양적 완화를 얼마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주식 떨어지는 걸 떠받치고 또 다른 채권들 떨어지는 것을 떠받치고 하면서 많은 돈을 풀어서 하겠다. 또 연기금이, 국민연금 관리공단이죠. 연기금에게 압박해서, 야 너네들 우리 주식 떨어지는 거 봤지?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돼. 떠받쳐줘. 해가지고 지난주에 몇 조 원을 연기금이 넣었다고 막 그러죠. 잘한 건가? 어떤 분들은 저가 매수다. 저가 매수에 이번엔 성공할 거다. 해서 올라갈 거다. 라고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더 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서 매수해주면 누가 좋겠어요? 외국인들이 좋아요. 팔고 나가는 게 외국인이잖아. 좋은 가격에 연기금이 사준 거잖아. 물론 다행히 여기가 저점이고 올라가면 그러면 저가 매수해서 연기금에도 수익이 나겠죠. 근데 지금 탄핵이 될 때 제대로 되려나? 빨리 되려나?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어쨌든 204표를 얻어서 탄핵을 일단은 법안은 통과됐으니까 이제 헌재가 남았는데, 헌재가 제대로 해줄까? 검찰들은 가만히 있을까? 검찰들이 최선을 다해서 막아주지 않겠나?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의심이 많아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윤 거사님께서는 절대 탄핵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굳게 믿고 있어. 김 여사까지도 그렇게 굳건히 믿고 있어. 왜 믿겠어요? 헌재에 심어놓은 사람이 있죠. 검찰에도 많이 자기 편이 있죠.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탄핵이 성공되지 않는 그런 시나리오로 작동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5대5일 수도 있는 거예요. 5대5. 여러분들은 9대1 반드시 탄핵이지 라고 생각하는, 90% 그냥 통과야 라고 하고 있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5대5 또는 4대6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지금 쉽지가 않아. 그러면 최대한 지연시키는 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지연시켜서 넉 달, 5달 정도는 지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5개월 간다. 그러면 우리 채권시장 내지 금융시장, 주식시장, 다른 또 경제, 수출, 수입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외 신용도, 국가 경쟁력 완전 박살나지 않겠어요? 그럼 지금이 저가 매수인가? 지금 더해서 또 떨어서 코스피 2000을 뚫고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예요. 그리고 연기금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 연기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 연기금이 한 900조 원 이상의 기금을 가지고 있어. 연기금의 역사가 뭐 이제 30년밖에 안 되는데, 이 30년 동안 모은 게 그래서 900조, 엄청난 거잖아요. 900조. 세계에서 큰 손 중에 하나예요. 이 중에 우리나라 주식을 연기금에서는 얼마? 국내 국장은 얼마냐? 몇 프로 정도냐? 13에서 14%를 지금 14% 하자라고 해서 이 정도를 지니고 있어요. 그럼 외국 해외 주식은 몇 프로 정도 갖고 있냐? 34%? 34% 정도? 33에서 34%로 해외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연기금이.
그러면 또 뭐가 있냐? 우리나라 채권 연기금이 갖고 있을까 안 갖고 있을까? 국채 29%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채권을 연기금에서 많이 샀죠. 잘한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해외 채권 있잖아. 해외 채권도 한 7% 정도를 가지고 있죠. 또 뭐 남았나? 또 남은 게 있어요. 연기금은 우리나라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까 안 가지고 있을까? 네, 우리나라 부동산 등등의 다른 여러 가지 그를 16% 정도, 16점 몇 프로, 17%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100% 다 해서 갖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채권, 우리나라 주식은 이제 해외 주식을 더 많이 하고 우리나라 주식은 좀 덜 하고 있죠. 근데 이 연기금이 언제쯤 고갈할까? 이게 참 중요해. 고갈이 아니라 언제쯤부터 적자가 날까? 연기금은 언제 적자가 나는 거지? 고갈은 뭐 2060년, 2050년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고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적자? 지금은 흑자예요. 지금 걷어들이는 것이 더 많아, 주는 것보다. 그러면 걷어들이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많은 때는 언제부터일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언제일까요? 2030년이다, 35년이다, 막 이렇게 40년이다 이런 말도 있고 등등 했는데 근래 최신의 매일경제인가 어느 경제지에서 2027년이다. 27년부터 연기금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냥 마이너스 10억, 20억 마이너스가 아니라 조 단위로 마이너스 된다. 20조 이상의 마이너스를 보게 될 거다. 27년부터.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제 25년이잖아요.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2년 후부터는 연기금이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27년 아닙니까 이게. 그렇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가질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시기는 사실 연기금 고갈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되면서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가진 이 자산들을 매각해야 돼요. 자산을 매각해서 나라에서도 얼마 돈을 이렇게 메꿔주겠지. 우리 예산에서.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 수십조를 계속 어떻게 메꿔줘. 자산을 매각해야 돼. 이것들을 지금 매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느 걸 제일 먼저 매각할까요? 해외 주식을 제일 먼저 매각하겠죠. 우리나라 주식 매각하면 큰일 나죠. 2021년에 우리가 3,200포인트에서 3,500포인트 간다. 뭐 4,000포인트 간다. 이런 말이 있었어. 다 들었죠, 여러분들? 3,000포인트, 2,800, 900 넣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동학개미 막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3,000포인트 넘으면서. 그때 3,500 간다, 4,000 간다 막 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가지고 2,200 몇 가지 떨어졌어요. 2년 동안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때가 연기금의 비율이 국내 비율이 한 17%인가요? 16에서 17%까지 올라갔었어. 우리나라 주식이 올라가니까 비율이 14%에서 17%까지 막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3,200 막 넘으니까 연기금이 팔기 시작했어. 비중을 우리나라 국내 주식의 비율을 줄여야 된다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2년 동안 내리막길을 한 거예요, 주식들이. 무서운 거죠. 모르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뭐 이랬어. 근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당장 벌어질 건 아니에요. 올해 벌어질 건 아니에요. 2027년부터 마이너스를 하니까 그 이유겠죠. 해외 주식을 제일 먼저 팔기가 쉬워요. 국내 주식도 조금씩 팔기 시작한다면 비율 때문에 팔기 시작한다면 주식시장은 좋아질 리가 없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채권이죠. 우리가 자산이 계속 마이너스니까 자산을 계속 매각한다면 국내 채권을 매각해야 돼. 우리나라 채권을 연기금에 사줬는데 우리나라 채권을 매각을 계속하면 우리나라 채권을 누가 사줘? 우리나라 채권은 지금 현재
2.5% 국채가 5년물, 10년물 이런 게 2.5% 정도 내거든요. 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꿀이라면서 우리나라 채권이 꿀이네. 그래서 너도 나도 와가지고 우리나라 채권들을 다 사주고 있어. 우리나라 채권이 지금 세계에서 핫해요. 미국 채권은 10년물이 4.5% 이렇게 주는데도 미국 채권 안 사고 우리나라 채권을 사. 인기가 많아. 왜 그럴까요? 미국은 4.5%를 하더라도 채권의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금리가 더 올라서 채권의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 채권의 4.5%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채권쟁이들은 채권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가격이 올라가냐 이게 내려가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 채권은 불안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야 이거 안전하지가 않아. 근데 우리나라 채권은 2.5%인데 채권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성장이잖아. 내년에 성장이 2.0보다 낮을 거다 라고 그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국이 이대로 그냥 계속하면 한 5개월 정도 뭐 대통령이 안 뽑히고 탄핵 정국 다시 또 윤거사님이 돌아오면 그러면 윤 대통령께서 되시면 다시 그럼 2.0이 뭐고 1.0도 무너질 수 있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야 이거는 뭐 채권 지금 2.5%는 하늘이 주신 거다. 하늘이 주신. 채권쟁이들한테는 2.5%에서 우리가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러면 채권의 가격이 더 떨어져요. 그래서 4.5%, 5.5%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어쨌든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은 거꾸로니까 아니 금리가 떨어지면 우리가 나중에는 뭐 4.5%, 5.5% 될 수도 있지만 이 저성장이 되면 금리를 낮춰야 돼요. 미국은 4.5%를 하더라도 이번에 금리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1.5%, 1.0%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일본처럼 일본 금리가 정말 낮잖아. 내려야 돼. 그러면 이제 채권은 폭락, 가격이 이제 더 상승해서 그래서 외국인들은 훨씬 큰 이익을 받고 가죠. 만약에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거는 현재 상황이고 연기금이 채권을 팔기 시작한다. 그러면 금리가 채권을 살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4%, 5%, 6%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국내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봤잖아요. 튀르키 이런 데 봤잖아요. 금리가 20%예요. 30%, 막 40%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만약에 이제 연기금이 채권을 팔기 시작을 하면 연기금에서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우리 땅이나 부동산, 아파트 이런 것들도 같이 또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연기금에서 부동산을 매각하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부동산이 거래 절벽이거든요. 지방은 완전히 거래가 안 되고 아파트들도 요즘에 상담하러 오면 열에 두세 명은 우리 아파트 언제 팔려요? 이런 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만큼 매물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받쳐줘. 아무도 안 사고 있어. 거래가 안 돼. 지금도 이런데 5년 후, 10년 후, 7, 8년 후에 연기금에서 부동산을 매각하기 시작한다. 이러면 그럼 우리나라는 부동산 포비아 현상, 주식 포비아, 뭐 다 채권 포비아. 야 이거는 정말 굉장히 쉽지 않다. 연기금 개혁은 그래서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라도 좋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 GDP를 구성하는 요소가 뭐냐면 가계, 기업, 정부 이게 이제 이게 우리 경제의 3대 지표 아닙니까? 가계가 튼튼하면 그러면 괜찮아. 상관없어. 기업이 잘 나가면 괜찮아. 상관없어. 근데 지금 가계는 빚이 너무 많아서 소비를 할 수가 없고 기업이 잘 팔려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업이 투자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해왔는데요. 진짜 우리나라 투자 많이 했어요. 하이닉스도 삼성도 LG도 전국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왔어요.
현대차도 맨날 투자한다고 그런 말 자주 들었잖아요. 근데 최근 3년 동안 국내 투자가 없었어요. 아니, 윤거사 이렇게 그 취임하고는 곧바로는 있었어요. 근데 투자를 했냐? 투자 안 하고 그 돈이 다 어디 갔어요? 미국에 갔어요. 지난 2, 3년 동안 미국에 160조 원이 나갔어요. 투자금으로. 그게 본래 국내 투자로 들어와야 돼. 160조 원이면 미국에서는 한 2, 3만 명 일자리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10만 명 일자리. 160조 원이 우리나라에 투자했으면 그냥 그 경주 같은 도시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투자 안 되고 국내 투자 하나 못 하고 있고 외국에 투자했는데 미국에 했는데 이것도 보조금 못 받을 거다. 그 사이에 또 인플레가 돼서 건설 자재비가 올라서 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야 이거 쉽지 않다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업이 이렇게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부가 투자를 해야 돼요. 정부 지출. 정부가 지출을 해서 투자를 해서 기업도 살리고 가게도 살려야 되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경제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그럼 그런 여력이 있냐? 여력이 있어야 되잖아. 정부가 지출을 해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해줘야 되는데 이 경기 침체할 때는 무조건 정부가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경기가 살아날 때는 오히려 세금을 걷어서 줄이고 정부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이렇게 리셉션처럼 지금 경기가 침체될 때는 정부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또 풀어야 되는 것이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과연 풀 수 있나 했을 때 세계에서 GDP, 자기 GDP, 나의 GDP 대비, 우리 국가의 GDP 대비 제일 높은 나라는 일본이죠? 250%예요. 내 GDP 대비 빚이 정부가 250%. 일본이야, 일본. 미국은 150%죠. 엄청나게 많아. 거의 대부분 OECD 국가는 100%가 넘거나 100% 조금 안 되거나 평균이 100%야. 평균이 98%인가 그러거든요. 자기 GDP 대비 빚이. 그럼 우리나라 얼마큼이냐? 45%야. 우리나라 50%가 안 돼.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 빚이 50%도 안 돼요. 물론 이런 나라가 있긴 있어요. 다 우리나라 말고도. 독일도 한 50% 건전해요. 100% 넘는 게 사실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빚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몇 년 동안 우리 윤 권사님 뭐라 겠어요? 우리는 정부 빚이 너무 많다. 빚이 너무 많으니까 긴축 재정해야 된다. 정부가 돈을 쓰지 말아야 된다. 다 깎아야 된다. 다 깎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만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짜 뉴스만 계속 들은 거야. 빚은 많은 건 맞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많은 게 아니라고. 이런 게 많은 거지. 이런 게 많아. 일본은 이렇게 세금을 거두면 32%인가요? 33%를 이자를 내야 돼. 그 국가 재정의 30% 넘게를 이자를 내야 돼. 이거 말이 돼요, 이게? 그럼 미국도 25%를 이자를 내야 돼. 세금을 걷어들여서 국가 재정의 25%를 이자를 내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돈을 더 풀어요. 우리나라는 45%. 우리나라도 얼마 내겠지, 이자를. 적지 않게. 그러니까 죽는 소리 하는 거고. 그렇지만 OECD 평균이 100%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부에서 100조 원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하면 기업도 가게도 죽지 않고 살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걸 모르는 건 아닐 텐데. 우리 같이 이런 사람도 아는데. 그래서 좀 안타깝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참, 우리 울산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울산은 이 세 가지가 지탱하고 있잖아요. 자동차, 그 다음에 화학, 그 다음에 중공업.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울산을 떠받치고 있는데, 자동차는 엄청 잘 나가고 있죠. 현대차. 훌륭해. 세계에서 세 번째인가요, 지금? 세계 3위인가요?
하여간 5위 안에 들어가. 최고죠. 조선도 훌륭해. 근데 이 화학 자동차는 또 미래가 이 모두 다 중국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 당장 큰일 난 것은 화학이죠. 이 중국에서 엄청난 물량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중국 리스크죠. 중국에서 화학 공장을 몇 년 사이에 몇 개나 얼마나 큰 것들을 몇 개나 만들었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량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합성 수지 제품 이런 것들이에요. 보면 그런 것들을 쏟아내고 전부 다 화학 제품들이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것 눈 돌려보면 다 화학 제품이거든요. 옷도 그렇고 전부 다 화학 제품인데 우리나라가 화학 강국 아닙니까? 근데 중국에서 너무 많은 싸게 저가로 치킨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화학 기업들 여수 쪽으로는 거의 반 이상 문 닫았고요. 저 충청도 대산 화학단지도 3분의 1 정도 문 닫고요. 울산에도 지금 3분의 1 정도 문 닫고 있고 정리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정부에서 도와줘서 부양을 해서 치킨 게임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잖아. 롯데케미칼 망한다잖아 지금. 다른 화학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중국 문제지만 그 다음에는 장기적으로는 샤인 프로젝트 해가지고 샤인 프로젝트에서 사우디 빈살만이 엄청 똑똑한 젊은이잖아요. 빈살만 황태자가 어디서 그런 공법을 개발을 했는지 이 원유를 이렇게 넣어서 합성 수지를 만들면 에틸렌 이런 거는 만들면 1kg을 넣으면 그 전에 200-300g밖에 뽑아내지 못했는데 지금 1kg 넣으면 그냥 1kg을 다 뽑아낼 수 있는 신공법을 개발을 했대. 그 공법으로 사우디에서 엄청난 재정을 투자해서 앞으로는 원유 못 쓰니까 그리고 화학으로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한 10개 정도 대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울산의 S오일이 우리나라 게 아니라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어쩌다 우리나라 이렇게 됐나 이러고 있었는데 다행히 S오일이 다행히 우리나라 게 아니네. 사우디 거네, 빈살만 거네, 코란군 거네. 다행이다. 그래도 화학이 무너지진 않겠네. 그 이외에 화학 회사들은 큰일 난 거죠. 중국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우디에 이렇게 당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놨어도 사우디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에 비하면 그것도 원가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우디는 중국에도 한 10개 정도의 대량 프로젝트 안에 중국도 한 2-3개 들어가요. 전 세계 지금 돈을 쏟아부으면서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기업들이 힘들고 그러면 이 롯데케미칼 살려야 되잖아. 누가 살려? 기업이 혼자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정부랑 손잡고 어떤 정책을 써서라도 롯데 같은 데는 정책을 금방금방 못 바꾸니까 저 큰 기업이 넘어지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 서민들까지 굉장히 힘들죠. 자, 축생관리도 비계되었으니 바른 법을 비방하는 이는 제거되었다. 243페이지 여기서 7번째 줄입니다. 이 낮낮 곳마다 부처님이 한 분씩 계시는데 둥근 광명이 한 길이요 금빛 찬란하며 미묘하고 단정하기가 비길 데 없는 32상과 80종으로 몸을 장음하였으며 이 여러 세존들이 앉은 이도 있고 다니는 이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다른 부처님 몸에서 나온 다른 부처님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앉은 부처님도 있고 걷는 부처님도 있고 누운 이도 있고 우레소리를 내고 큰 비를 내리기도 하고 혹은 번개빛을 내고 혹은 큰 바람을 불기도 하고 불꽃과 연기를 뿜어 몸이 불더미 같고 칠부로 된 산못, 강샘숲, 나무로 나타나기도 하고 칠부로 된 국토, 도성, 말, 궁전, 집들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혹은 코끼리, 말 이런 것들로 나타내며 지옥아기 축생을 보게 하기도 하고 욕계 6 하늘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 부처님들이 그렇게 해서 어떤 부처님은 오음 12, 오음 6입 18개의 허물이 많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혹 4가지 성인의 이치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혹 여러 가지 법의 인연을 말씀하기도 하고 옥과 번뇌가 인연으로 생긴다는 말씀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법문들을 말씀하시고 그러다가 맨 밑에 줄 법의 수레를 운전하다가 열반에 드는 일을 보이기도 하며 어떤 세존은 사자우를 지어
모인 이들로 하여금 초과나 2과 3과 4과 수행이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사과까지 얻게 한다. 또 어떤 세조는 생사를 뛰어나는 한량없는 인연을 말하기도 하고요. 중생들이 광명을 만나고는 소경은 빛을 보고 귀머거리는 소리를 듣고 벙어리는 말을 보고 말을 하고 안진뱅이는 걸어 다니고 가난한 이는 재물을 얻게 하고 인색한 이는 보시를 하게 하는 하고 성을 잘 내는 이는 자비심을 변화를 중생의 업장이 소멸돼서 성품이 변화되는 이런 것들이 부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때 모든 하늘과 용과 귀신과 건달바 이런 것을 다 하니까 부처님들이 이런 것을 다 보이시고 설하시고 이런 이렇게 모두가 변하게 되니까 하늘과 용, 귀신, 건달바 팔부신중이죠. 우마타, 아바마라와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이런 이들이 같은 목소리로 말하기를 위 없는 세존께서 우리들을 많이 이익해 하신다 하면서 뛰놀고 기뻐하며 환히 용약하며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몸을 움직이면서 가지가지 꽃으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너무 환희하다. 부처님의 광명으로 생기는 변화, 중생 제도하고 설법하고 이런 모든 변화들 이런 것이 너무 훌륭해서 감동받았다. 그래서 팔부신중 옆에서 보다가 공양을 올린다. 꽃공양을 올리고 향공양을 올리는 등의 공양을 올리죠. 그래서 여러 가지 꽃이 나옵니다. 바두마와 분다레와 만다라와 마만다라와 만두사와 마만수바 또 산다나와 마산다나와 로지와 마로지와 이런 가장 아름다운 꽃들 그리고 여러 가지 향을 흩어요. 침수향, 다루가향, 전단향, 울금향, 화합향 이런 향들을 가장 좋은 꽃과 가장 좋은 향들을 다 낱낱이 모아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너무 환희심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상의 보배로 되어 짐대, 깃발, 일산, 하늘의 풍류, 또 쟁저, 생황, 술, 공무 이건 이제 음성 공양 도구죠. 요즘 말로 하면 오케스트라예요. 피아노, 바이올린, 가야금 등등의 이런 것을 치고 불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공양하고 개송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팔재계 중에 지난 시간에 팔재계를 얘기했잖아요. 팔재계 중에 하나가 이제 살도 음망주 그 다음에 이제 노래하고 춤추는데 가지 말아라. 노래하고 춤추는 거 하지도 말고 콘서트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용필 콘서트 이런 데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팔재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콘서트나 오케스트라를 공연 보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뭐죠? 이게 이제 불교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 하나는 이제 상자부 불교, 하나는 대승불교, 또 하나는 밀교. 이게 서로 각각 다르게 발전해요. 그래서 상자부 불교는 무소유야, 무소유. 스님들이 돈을 지니고 있으면 안 돼. 어쨌든 대중들하고 접촉이 별로 없어. 스님들은 그냥 스님들은 비구들끼리 또 비구니들끼리 청정하게 막 살아. 그리고 이제 역시 제 계율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죠. 춤추고 노래하는데 가는 게 아니라고 이러면서 이제 하지도 말고 그렇게 돼요. 근데 대승불교는 아니잖아. 이 대승불교는 장엄이 중요한 거예요. 공덕을 쌓는 일단은 사람들을 대도무문이라고 해서 다 우리 절에 오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산사음악회가 필요한 거지. 이 청량사 같이 저 산골짜기 누가 오겠어 거기까지. 그리고 밤중에 가수들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산사음악회 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거 얼마나 많이 모여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 일단 모아놓고 보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의 은혜에 감복하고 변화가 되고 발보림을 시키는 정말 대도무문적인 이런. 그래서 법계를 장엄하는데 공양을 올리는 것도 이렇게 꽃으로 공양 올리고 뿐만 아니라 음성으로 이렇게 악기 이런 걸로 공양을 올리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서는 춤추고 노래하는 거 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는 승무, 스님들도 승무를, 스님들, 바라춤하고, 승무, 아스라이 깎은 머리 이러면서 이제 승무를 춰야 되는 이런 게 태승불교에서는 노래도, 아니, 제를 지내면 이제 퉁수도 불기도 하고, 개징, 꽹과리 이런 것도 해요. 요즘 걸로 하면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치면서 천도하는 것도 요즘 우리나라가 바이올린 피아노가 없어서 그걸 안 친 거지. 만약에 바이올린하고 피아노, 뭐 비올라, 첼로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우리 천도제 때 피아노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이제 그걸 안 하고 다른 걸로 하는 전통적인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는 하지 말라고 돼 있고 여기서는 하고 심지어 스님들도 하고 그럼 뭘 따라야 되는 거죠? 뭘 따라야 되겠어요? 옳은 걸 따르면 되는 거. 옳은 걸. 이걸 또 옳고 이걸 또 옳고. 예,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밀교가 이제 대승불교를 훨씬 더 강화시킨 거거든요. 근데 밀교에는 이제 잔밀과 순밀 같은 게 이런 게 있는데 밀교 중에서는 심지어 이제 남성과 여성이 서로 교합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나오고 그래요. 절대 여기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데서는 계율을 굳게 지니어 여자의 그림자도 받지 말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티베트에 가면 법당에 이렇게 같이 관계하는 법 부처님이 끌어안고 같이 있는 남녀가 끌어안고 같이 있는 부처님이 법당에 딱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그거는 문화가 많이 다르죠? 그럼 그런 거 맨날 하라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도 그 원리를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서 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서도 딱 통해요. 하지 말라는 이유는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밀교에서는 또 그런 부분은 또 어떤 설명들을 하면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수행하는데 꼭 필요하다. 그러면서 또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밀교의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노래하고 춤추는 것에 이걸 하지 말라는 이유를 알아야지 여기서도 그 이유를 극복하고 이 노래하고 춤추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밀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밀교가 오히려 더 대승불교보다 더 계율이 굉장히 센 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이제 남성, 여성이 같이 사는 그런 이제 종파도 있고 하니까 그런 종파에서는 또 남성, 여성이 같이 끌어안는 부처님 불상도 있고 한데 그러면 그것들을 초월한 거죠. 여기서 하지 말라는 이유를 알고 밀교로 가는 거지. 처음부터 그래 남자 여자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걸로 가는 건 또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간이 됐군요. 네.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om성 여러분들 가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만큼 만들어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붕어빵 입안에 방생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중생을 다 건재옵니다. 번뇌를 다 끊으리라. 법문을 다 배우리라. 훌도를 다 이루리라. 성불하세요.